도망가지 못하게 다리를 테이프로 감고 그리고 뒤에서 꽉 질식 공격자가 남자라고 하면은 꼭 이럴까? 경북 예천. 구비구비 낙동강 지류로 둘러싸인 한 시골 마을이 제법 바삐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2015년 3월 13일, 그날은 금요일 오후 6시였지만 교회에서 행사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교회에 가기 위해 나온 주민이 동행을 기다리고 있는데 항상 같이 교회를 가던 유할머니가 계속 나오지 않았습니다. 낮잠이라도 주무시나 싶어 주민이 할머니의 집으로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대문을 두드려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계속 불러도 사람 기척이 없는 거예요. 교회 가야죠 하면서 문을 여니까 집이 완전 난장판이야. 옷가지들 널브러져 있는데 그 옆에 쓰러져 계시더라고. 집주인인 80대 여성 유씨. 한눈에 봐도 잠을 자다가 편히 임종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집안은 옷장, 서랍 등을 뒤진 물새큰으로 가득했고 유씨의 시신은 방 안에 엎드린 채 두 다리가 청테이프로 강하게 결박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녀의 얼굴과 목 주변에는 피와 멍자국이 낭자했습니다. 코에서 피가 그냥 막 범벅으로 흘러있고 얼굴도 누가 그렇게 주먹으로 마구 때렸는지 아주 심하더라고요. 멍자국과 상흔들. 할머니는 누군가와 필사적으로 싸웠던 것일까? 밝혀진 사인은 질식사. 범인이 피해자의 발목을 청테이프로 4대 감은 후 이불을 덮고 짓눌러 질식사시킨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특이했던 점은 시신에서 나는 시큼한 냄새였습니다. 그건 시신 부패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유씨의 얼굴에는 락스에 피부가 헐어 문드러진 자국도 있었습니다. 대체 왜 시골 할머니에게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지른 것일까? 경찰은 현장 바닥에서 핸드폰을 발견했습니다. 발로 밟았는지 깨져있는 상태. 핸드폰을 부셔야 할 이유가 있었을까? 경찰은 통신 기록을 확인하는 한편 살해당한 유할머니의 주변 관계 확인에 들어갔습니다. 유씨는 사건 3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이 집에 혼자 지내왔습니다. 80평생을 농사꾼으로 살아왔다는 유씨. 참깨와 무농사로 슬아이 6남매를 키워왔습니다. 마을이나 주변에 갈등 관계는 없었을까? 화목한 집이었어요. 딸 셋, 아들 셋 있었고 할머니가 온화하다고 해야 될까? 마음씨도 좋고 남한테 해코지 한 일도 없었어요. 경찰은 집에서 사라진 금품이나 물건이 있는지 조사했으나 딱히 사라진 것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시골 마을이기에 CCTV도 많지 않아 수사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 마을에는 CCTV가 몇 대 없었습니다. 그 CCTV라도 확인하기 위해 영상을 조사하던 도중 사건 추정일이죠. 13일 새벽 4시 정도에 승용차 한 대가 피해자 거주지 방향으로 가는 것이 확인이 됐어요. 이상했죠. 시골 마을이라서 그 시간엔 차량 통행이 거의 없거든요. 사망 추정일, 어둠을 뚫고 피해자의 집으로 향하던 의문의 차량. 수사가 시작되면서 할머니를 둘러싼 어두운 비밀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네, 오늘 사건은 2015년 경북 예천의 한 시골 마을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80대 할머니입니다. 자기의 집에서 발견이 되셨고 엎드린 채 그리고 얼굴에 많은 공격 흔적이 있었습니다. 사인은 지식사로 나왔고요. 뒤에서 눌러 죽인 것으로 추정된다 정도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상황, 무엇을 알 수가 있을까요? 한 명이겠죠? 살인범이? 왜냐? 네. 뒤에서 누른다고 하는 것은 제압한다는 것과 이것이 이제 만약에 특정한 형태로 목을 조르거나 아니면 흉기를 한다거나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면은 도망가지 못하게 다리를 테이프로 감고 그리고 뒤에서 꽉 질식. 네. 이게 만약에 남자라고 하면은 네. 공격자가 남자라고 하면은 꼭 이럴까?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건 뭡니까? 가장 쉽게 교사는 팔 팔꿈치라든가 네. 팔을 이용한다. 쥐어쓰는 건 그 정도 힘이 있어야 돼요.
네. 만약에 힘이 없는 공격자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정면과 정면이 마주 봤을 때 내 누르는 거를 상대가 팔이나 이런 걸로 저항을 그렇죠. 쉽게 이겨내지 못하는 그렇죠. 경우. 조건을 이용하고 네. 상황을 이용한 것은 그렇지 않으면은 그걸 완수하기 힘든 어떤 존재.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은 이 특정한 형태의 건장한 남성이라고 하면은 굳이 이렇게 복잡할 필요 없죠. 그리고 얼굴을 많이 공격했다는 건 분명히 이건 감정적인 면이 존재한다. 그리고 얼굴, 입 이런 거는 무엇인가 그 사람의 욕이라든가 이런 말싸움 이런 것과 관련되는 것과 있다. 그건 이제 예전부터 일반론으로 제가 말씀드렸고 네. 엎드렸다는 게 뭘까? 그러니까 그냥 툭 차버린 거? 아니면 언도행일까? 말하자면 마치 얼굴을 안 보고 싶으니까 뒤로 그냥 뭐 이런 형태. 근데 하필 또 그것도 뒤에서 뭐가 연결되는 지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네, 죽이는 동작도 얼굴을 안 보고 싶고. 그렇죠. 뭐 이런. 죽인 후에도 그럴 수 있고. 네. 하여튼 뭐 요거는 추정입니다. 일단 그걸 한번 가능성을 높여놓을 수 있는 정도로 일단 해보고. 집안에는 이제 옷가지와 가재 도구들을 뒤진 물세큰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뭐 시골집이라서 뭐 가져갈 만한 게 뭐 특정한 게 있었을까 싶긴 한데요. 그러니까요. 이게 좀 이상하죠. 아니 예천에 있는 우리 예천을 좀 무시하는 게 아니라 80대 혼자 사시는데 거기다가 거기 무슨 현금을 두겠습니까? 아니 금부치를 두겠습니까? 반일을 하나 가고 논일을 하나 가고 거기가 비어 있는 그런 데라고 하면은 굳이 그런데 그 뭐 큰 걸 뒀을까? 근데 그거를 누구라도 알 수 있잖아요. 아니 거기에 무슨 뭐 금부치를 두겠어? 돈을 두겠어? 근데 그걸 물색을 했어요. 그럼 돈을 찾으려고 한 거예요? 아니면 다른 어떤 걸 찾으려고 한 거예요? 그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요즘 어떻게 이렇게 가재도구나 이렇게 막 헤쳐놓습니까? 네. 너무 과도한 보여주기식. 그 오버액션일 수 있다. 어떤 이런 가리려는 목적을 가리려는 의도를 가진 누군가가 있을 수가 있고 가장 특이했던 부분들이 이제 락스를 뿌려놔서 사실 피부가 무를 정도로 부어놨었다라는 게 있었거든요. 시신에 락스를 이게 죽었을 때 뿌렸느냐 아니면 죽기 전에 뿌렸느냐 아니면 죽어가는 과정에 뿌렸느냐 이건 좀 차이가 있거든요. 네. 주로 이제 포스트모템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어떤 의식이라든가 증거를 없애는 거고 죽는 과정에서는 고통을 주려고 하는 거고 죽기 전에는 다른 어떤 무엇인가의 뭐 반응을 보려고 하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을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죽은 건 분명히 뭐냐면 질식이에요. 네. 뒤에서 했어요. 근데 똑바로 있는 상태에서 락스를 사람의 얼굴이나 목에 벗다고 하면 그거는 또 역시 질식이라든가 아니면 뭐 고문이라 이런 거 연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세와 어떻게 하는 이거 연관을 한번 다시 봐야 되겠죠. 발견자에 의하면 대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시신도 현장에 두고 가고 말 그대로 이제 이게 스테이징이라면 물세큰 정도가 나오는데 이게 어쨌든 이걸 다 두고 예를 들어서 문을 잠가놔서 지연시킨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문자를 보내서 뭐 한다든지 아무런 조처는 없었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뭘 할 수 있을까요? 대문이 열려 있는 거는 아마도 이게 예전에 그 안쪽이라서 대문을 잠그는 게 의미가 없었을 수도 있어요. 이런 동네는 대부분 다 열어놓고 사는. 다 아는데 뭐. 그럼 근데 이 마을 중간이기 때문에 거의 중간일 겁니다. 제 기억으로는. 시신을 어떻게 가져갑니까? 차라리 그게 낫지. 그러면은 범인이 이 공간을 너무 잘 알고 이 정도만 돼도 딱히 뭐 굳이 그런 형태이거나 시신을 치워야 될 의미가 없는 사람이 범인이겠죠. 그리고 대문이란 건 뭐 상황이니까 그럼 이제 너무 가까울 수도 있죠. 범인이. 면식. 그렇죠. 면식일 수 있죠. 네. 근데 비면식이라도 시신을 가져갈 이유는 없죠. 근데 비면식은 보통 많이 두고 가죠.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러면 특히 어떤 다른 형태의 이 증거를 없애려고 하는 행동이 그것도 없어요. 그럼 이거는 딱히 다른 범죄 경력자는 아닌 것 같고 네. 분노가 있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고 말싸움을 했을 수 있고 원한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될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당일 그 CCTV 확인 결과 이 집을 향해서 새벽 4시에 향하는 차가 한 대 있었는데요. 그 낯선 차량의 차량 주인을 경찰이 찾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초반 강도의 소행으로 놓고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강도의 표적이 되기엔 할머니의 집 위치가 이상했습니다. 할머니 집은 마을 한복판에 있었는데 옆에 집들이 있었습니다. 또 이 동네가 실제 지리를 알지 못하면 외지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역이고
접근과 도주 면에서 도로하고 거리가 있습니다. 할머니의 가옥 자체도 50년이 넘은 슬레이트 가옥으로 딱히 재산상의 이득을 볼 만한 곳도 아니었습니다. 금전을 목적으로 보기엔 힘든 곳이었고 할머니의 나이가 80세 고령에 특히 성범죄 관련 흔적도 남지 않아 성적 목적 범죄 역시 배제됐습니다. 그렇다면 범행은 언제 일어났을까? 할머니의 시신은 13일 금요일 오후 6시 반경 마을 주민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이웃에 의한 마지막 목격담은 전날인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목요일 저녁쯤에 마을회관에서 저녁을 다 같이 먹었어요. 거기 동네 할머니들 20명씩 모여요, 원래. 그날 저녁 먹고 평소처럼 다 집에 자러 갔죠. 특별한 일은 딱히 없었어요. 범행 추정 시간은 목요일 밤부터 금요일까지. 그리고 경찰이 찾은 단서는 CCTV. 사건 추정일인 3월 13일 새벽 4시경 CCTV에 포착된 낯선 차량. 의문의 은색 승용차가 피해자의 집 근처를 오간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차량에 찍힌 간격은 1시간이 채 안 되는 시간. 그 차는 그 시간 전으로 마을에 들어온 유일한 차였습니다. 따라서 이 차량의 운전자가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떠오른 상황. 하지만 경찰은 용의 차량의 번호를 식별할 수가 없었습니다. CCTV 화면에서 뿌옇게 보이는 번호판. 휴지에 물을 뿌려서 번호판에 붙여두면 CCTV에서 차 번호가 잘 안 보여요. 가린 듯 안 가린 듯 뿌옇게 보이는 겁니다. 번호판을 가리고 피해자에게 접근한 낯선 차량. 경찰은 차량의 주인을 찾기 위해 탐문을 시작했습니다. 피해자의 치정, 원한관계 등을 파헤친 것입니다. 합창단, 교회 활동 등으로 마을 사람들과 활발히 교류해왔던 유씨. 이웃들과의 관계는 모난데 없이 좋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평소 피해자 유씨와 금전 관계로 얽혀 있었다는 한 인물에 대한 제보를 받았습니다. 바로 40대 여성 김씨. 수년간 그녀는 피해자 유씨를 찾아와 돈을 달라고 따졌다는 겁니다. 심지어 김씨와 피해자 유씨가 시장에서 격하게 말다툼까지 했다는 목격담도 들려왔습니다. 할머니가 돈 줘야 되는 게 있었는데 안 줬다나 봐요. 몇 번 찾아와서 난리 피웠다고 그러더라고. 아주 소리 지르고. 경찰은 김씨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김씨가 당시 몰고 다녔던 차량은 공교롭게도 은색의 승용차였습니다. 네, 이 집 그리고 이 마을의 위치가 뭐 이렇게 대로변에서 들어가는 마을이 아니었다. 또 특히 이 집은 이 마을의 중심에 있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좀 걸리는 게 있다고 하는데요. 시골 마을에 길이 있고 길 주변에 이렇게 산제한, 길을 중심으로 산제한 이런 마을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는 외지인들이 뭔가를 하고 도망가기가 쉽고 또 노출이 잘 되죠. 근데 이제 이 마을 같은 경우, 이 돌아가신 분의 마을은 길 근처가 아니라 들어가야 되고, 네. 들어간 데서도 이 피해자분은 마을의 거의 중앙. 그러니까 이 혼자 사시니까 돈을 노렸다고 하면은 사실 뭐 그 집이 뭔가 좀 더 뭐 소문상 뭐 돈이 있거나 뭐 일행이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아닌 그냥 마을 중간에 있는 어떤 슬레이트로 된 뭐 그런 거죠. 네. 딱 봐도 돈이 있어 보이지 않는 그런 분이. 만약에 좀 강도라고 하면은 좀 있어 보이고 기하적으로 높이 올려가 있고 뭐 길에서 조금 뭐 이런 형태. 그리고 성적인 것도 이게 발견되지 않았고 너무 이상한데 이런 느낌이 들 거예요, 분명히. 네. 새벽 4시입니다. CCTV상에 은색차가 마을에 들어왔다가 1시간이 안 돼서 빠져나갔습니다. 참고로 이제 할머님은 마을 그 전날 목요일날 저녁에 그 마을회관에서 한 20명 할머님들끼리서 모여가지고 식사도 하시고 가셨다. 마지막 목격담이고요. 그 사이에 이 차 한 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날 오후 6시에 발견이 됩니다. 이거 뭐 어떤 걸 알 수가 있을까요? 그러면은 이제 할머니들이랑 무엇인가를 하고 집에 가서 쉬시다가 주무시다가 3월 13일 새벽에 은색 승용차가 근처에 왔다고 하면은 물론 그러면 그 은색 승용차의 주인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이 얘기를 하겠죠. 아니 우리 집에 들른 거라고. 그게 아니라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으면 당연히 이 차가 아니면 이 차에 탄 사람이 범인이겠죠. 왜냐하면 그때부터 발견되는 그 다음날 3월 14일 금요일날 오후 6시까지는 접촉한 사람이 없어요. 네. 그럼 당연히 범행은 이때 이루어지고 발견은 그때 됐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리고 번호판이 안 보였다라고 하는데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휴지로 물을 뿌려가지고 붙이면은 그 흰색 휴지로 흩뿌옇게 번져가지고 잘 안 보인다. 뭐 흔히 하는 짓이죠.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좀 있으면 말할 테니까 네. 짧은 시간 안에 뭐 한 10분, 20분 정도로 많이 하죠. 근데 그러려고 하면 그건 계획 범죄죠. 네. 그렇죠? CCTV에 뿌옇게 되는 부분이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게 의도를 한 거? 그러면 이건 사실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범인이 계획을 한 거겠죠. 그리고 이제 채권자로 보이는 돈 달라고 하기 때문에 40대에선 김 씨가 등장을 합니다. 이제 뭐 많은 다툼들이 보여요. 근데 이제 저희가 흔히 채권자가 채무자를 죽이면 어쨌든 내가 받아야 될 돈 때문에 그렇게 긴 시간 동안 뭐 갈등이 있었으면 결국 못 받게 되잖아요. 내가 돈을 받게 됐는데 어차피 저 인간은 나한테 돈을 안 줄 거다. 네. 그럼 죽이겠죠. 화가 나서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달라고 했는데 안 줬어. 근데 더 이상 줄 생각도 없는 것 같아.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채권자 채무자 관계도 그렇게 가능하겠죠. 저희가 그 앞에 첫 번째 브리핑의 현장을 봤습니다. 힘의 차이가 크지 않았고 뒤돌았고 뭐 이런 맨발, 락스 이런 것들은 지금 이제 금전 관련된 분노 이런 거랑 좀 매칭되는 게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금전이 어떤 금전이가 다 다르겠죠. 네. 그죠? 단순히 어떤 그 돈을 빌려줬는데 여유 있게 그게 아니라 꼭 필요한데 아니면은 그 금전이 다른 어떤 이유에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뺏어간다든가 아니면 이게 진짜 피 같은 돈이라든가 아니면 둘 사이에 예를 들면 그런 돈이 있지 않습니까? 돈의 성격에 따라서 네. 달라질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금전 관계를 보이긴 하지만은 금전의 성격에 따라서 이건 진짜 원한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추정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여성분이니까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으니까 원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는 네. 성격이 중요하다. 돈의 성격이. 용의자 김 씨 과연 범인이 맞는지 이후 수사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사 결과 CCTV에 포착되었던 문제의 차량이 김 씨의 친정 식구 소유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김 씨가 새벽 6시경 은색 차를 타고 친정집에 돌아왔다는 증언도 확보했습니다. 그녀가 사는 경북 영주는 피해자가 살던 예천까지 자동차로 1시간 거리, 피해자의 사망 추정 시각 직후에 출발했을 때 도착 시간과 일치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에게 전과 기록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사건 5년 전인 2010년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2번 받았고 특히 2012년 집단 흉기 등 협박죄로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2012년 당시 음식점 영업과 관련해 정산 중에 분쟁이 생겼습니다. 이때 김 씨가 흉기를 들고 협박 등을 한 혐의였습니다. 경찰은 증거들을 제시하며 김 씨를 추궁했지만 그녀는 자신의 범행 사실은 전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결국 40대 여성 김 씨를 유 씨의 살해 용의자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그녀의 집 등을 수색하여 범행 당일 입은 옷 등 증거를 찾았으나 혈액이나 범행 관련 흔적이 묻은 옷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번호판 확인도 안 되고 물증도 없는 상황. 그런데 그녀와 사망자의 관계가 드러나자 다들 더 의아해했습니다. 용의자 김 씨는 사망한 유 할머니의 전 며느리였던 겁니다. 그 할머니네가 뭐 딸, 아들, 딸아들 이렇게 6남매인데 그 막내가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막내 며느리였던 거예요. 근데 뭐 결혼 생활이 좋지는 않았나 보더라고요. 김 씨는 1992년 유 할머니의 막내 아들과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직후부터 남편의 잦은 폭력에 시달려야 했고 결혼한 지 6년 만에 아이를 데리고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슬아이 2아이가 있었는데 그때부터 아이의 양육은 김 씨의 몫이었습니다. 결국 별거 후 12년 뒤인 2010년 부부는 정식으로 이혼 과정에서 법원은 남편에게 매달 80만 원의 양육비를 보내라고 판결했지만 남편은 이혼 이후 연락 두절이 되었고 양육비 역시 보내지 않았습니다. 전 남편은 어디서 막노동한다는 소문만 들리고 연락을 일체 안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한테 연락을 했겠죠. 남편 어디 있냐고. 김 씨는 남편과의 별거 이후 10년이 훌쩍 넘는 시간 동안 아이들을 혼자 힘으로 키워왔다고 했습니다. 그 때문에 우유 배달부터 식당 종업원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다는 김 씨. 그렇게 힘들게 2자식을 키우던 그녀는 수차례 시어머니 유 씨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지만 유 씨는 도움을 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전 남편 연락처를 가르쳐 달라거나 양육비를 달라거나 하면 애들을 못 키우겠으면 고아원에 보내라. 나는 도와줄 돈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건 분노나 원한에 의한 사건인 것일까? 그런데 6월 번이 남편이 사망한 후 상황이 급변했다고 했습니다. 이듬해 낙동강은 4대강 사업으로 크게 달라졌고 낙동강변 인근에서 농사를 짓던 피해자 유 씨는 정부로부터 거액의 보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4대강 공사를 하는 동안 거기서 농사를 못 지으니까 그 손실금을 나라에서 보상해 준 거예요. 3년치 손실금으로 한 6,500을 받으셨답니다. 목돈이 갑자기 생겼다는 소문이 돈 거예요. 네, 지금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은색 차량은 확인이 됐는데 어쨌든 번호판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딱 정확하게 이제 매칭은 안 됐었고 뭐 의복이나 뭐 혈액 관련된 물증도 발견하진 못했습니다. 뭐 상황상 이 부분은 어쨌든 뭐 질식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혈흔이 남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겠죠. 그리고 사실 이 김 씨의 그 흔적이 남아 있다 한들 전 며느리였잖아요. 뭐 그리고 뭐 다투러 가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증거가 되지 않는 거예요. 네. 다만 돌아가실 때의 어떤 뭐 묶은 테이프라든가 뭐 이런 거 거기에 혹시 지문이나 뭐가 있다면 모르지만은 생활 흔적은 이 당신 범인이라고 하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죠. 그 양육비 관련해서 쫓아와서 싸우고 그랬다는 목격담, 앞서서의 그 시장 목격담이 뭐 이 양육비를 내놔라라는 것 때문에 싸웠다고 그렇죠. 하는데 아무래도 돈이 네. 결국은 이게 트리거가 4대강 공사의 네. 보상금 아닙니까? 만약에 그 전에 양육비 뭐 하는데 나 당신 아들 때문에 개고생했어. 응? 당신 아들 이렇게 뭐 도망가 갖고 나한테 양육비도 안 주고 내가 막노동도 하고 이 개고생했는데 당신이라도 나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고는 채권, 채무라고 하면은 성격이 감정적이 되다. 그렇죠. 근데 얘기 들어봤더니 거액의 손실보상금 받았네? 한 3천만 원, 5천만 원. 나 1,000만 원 줘. 이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옥신각신 다퉜지 않았을까? 이건 뭐 아니 목격자도 있는 거고. 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이 김 씨 같은 경우에는 뭐 운전 전과야 뭐 그렇다 치더라도 12년에 이 협박 폭소법이에요. 칼을 들고 협박을 했었다. 이게 집단 흉기 이런 거는 네. 뭐냐면은 혼자가 아니라 둘이 네. 두 명이 예를 들면 내가 이런 거죠. 내가 저 사람한테 임금을 못 받았어. 아니면 돈을 못 받았어. 야간에 과도 들이대고 이거 폭처입니다.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특별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협박이 된 거죠. 칼 들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 상황을 보면은 네. 분명히 한 건 맞는데 아마 정상 창작이 된 것 같아요. 집유로 나온 거 보니까. 예, 네. 뭐 징역 1년, 그것도 징역 1년 6개월밖에 안 되니까 네. 칼은 든 거 맞고 둘이 가서 위력을 행사한 거 맞는데 사정이라는 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임금도 못 받았고 저 악덕 기업주였고 뭐 고용주였고 그러면 판사가 적정하게 집행유예 때립니다. 네. 행위는. 그러니까 그 상황이라면 글쎄 이게 이거를 살인과 연결을 시킬 수 있을까? 그건 좀 모르겠어요. 이분의 성향 관련돼서 좀 억척스러운 부분 정도로 근데 봐야 될까요? 그건 상황이 그렇잖아요. 네. 남편한테 아주 그냥 엄청 두들겨 맞았어요. 네. 심각하죠? 네. 두 아이를 혼자 키웠어요. 네. 이 두 아이 키울 때 시어머니, 시아버지는 뭘 했나요? 고아원 보내라. 나 도와줄 돈 없다. 어쨌든 근데 그 과정에서 법원은 양육비에 대한 판결을 내렸어요. 80만 원 내라고. 안 줬잖아요. 네. 그럼 거기에 대한 채권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시어머니가 줘야 될 것은 다른 문제죠. 왜냐하면 아들이 줘야 되는, 남편이 그 남편인데 남편은 어디 가서 도망갔고 뭐 그러면은 이건 참 만약에 이 김 씨가 범인이라고 하면은 사람을 이렇게 죽인 건 그렇지만은 이 전 남편이라는 놈은 어디 간 거예요? 확인이 안 되는 상황. 그러니까 그러면 책임은 이 전 남편한테 있는 거잖아요. 네. 결국은. 예. 자, 4대강 보상금을 받고도 주지 않았던 양육비, 과연 범행 당일의 진실은 무엇일지 이후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갖은 고생을 하며 홀로 두 아들을 키워왔다는 김 씨.
그 때문에 그녀는 심신이 좋지 못한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병원 10군데를 돌며 우울증 약을 타먹었다는 김씨. 성취하는 몸으로 직장 구하기도 쉽지 않았고 영구 임대 아파트에 살며 한부모 생계비 월 70만 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양육비 80만 원은 적지 않은 돈. 하지만 전 남편은 연락 두절에 시어머니는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궁지에 몰렸던 김씨. 하지만 그녀 주변 누구도 심지어 친정 식구들조차 그녀에게 도움을 주지 않은 듯 보입니다. 걔가 힘들게 사는 건 알았는데 뭐 시집 보내면 끝이지. 친정 애비가 할 일 있습니까? 자기가 알아서 해야죠. 이때 시어머니가 영농 송실금 6,500만 원을 받았다는 소문이 들렸고 경찰은 이 돈이 사건의 트리거였다고 추정했습니다. 늦은 밤까지 이어진 경찰의 취조. 마침내 용의자 김씨는 입을 열었습니다. 양육비를 받기 위해 전 남편의 연락처를 물어보려 시어머니 집에 갔다가 그녀가 말을 하지 않아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는 것. 하지만 김씨의 자백은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가려진 번호판, 준비된 테이프와 락스, 계획범죄의 증거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씨는 계속해서 우발적 살인을 주장했습니다. 락스는 집에서 쓰려고 며칠 전에 사둔 거였어요. 테이프도 차에 먼지를 제거하려고 비치해 둔 겁니다. 누굴 죽이려고 준비한 게 전혀 아닙니다. 경찰은 피의자 김씨의 당일 행적을 재구성했습니다. 범행 전 김씨가 거주하는 아파트 CCTV에 범행에 필요한 도구들을 전부 챙겨 집을 나선 김씨의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차에 범행 도구들을 모두 실은 뒤 출발한 시간은 새벽 2시 45분경. 친정 식구의 은색 승용차를 운전해 영주 시내를 빠져나간 그녀는 3시 45분경 피해자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이후 범행을 마친 김씨는 자신의 친정집에 들렸다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장 검증에 나선 김씨는 표정 없는 얼굴로 범행을 재현했습니다. 번호판을 젖은 휴지로 가린 뒤 시어머니의 집에 간 후 자고 있던 시어머니에게 불쑥 대화를 청하는 김씨. 시어머니가 놀라서 저항하자 방불도 켜지 않은 상태에서 둘은 몸싸움을 벌입니다. 이윽고 김씨는 피해자를 제압해 몸으로 짓누르고 그녀의 두 다리를 청테이프로 결박합니다. 이후 김씨는 이불을 덮고 목을 눌러 질식시킨 뒤 락스를 시어머니의 얼굴과 다리에 뿌립니다. 현장 검증을 숨죽이며 지켜보던 마을 주민 중 몇몇은 공범의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여자 혼자서 멀쩡한 사람 다리를 꽁꽁 묶고 그게 가능하겠어요? 제가 봤을 때 누가 도운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경찰은 공범의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했지만 별다른 사항은 없었습니다. 피의자는 계속 우발적인 살인을 주장하는 가운데 범행 후 집에 돌아오는 길 엘리베이터 CCTV에 묘한 장면이 하나 잡혔습니다. 김씨가 거울을 보며 머리를 매만지고 외모를 단장하는 모습. 죄책감이나 범행 후 두려움 등이 느껴지지 않는 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그 외모를 살펴보던 피의자가 자기 손가락을 살펴보는 장면인데요. 확인 결과 당시 손을 범행 도중에 피해자에게 물렸더라고요. 네, 당시에 우울증 상황이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임대 아파트에 살면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심지어 친정 식구들도 좀 내쳤다라는 표현이 맞을까요? 도와주지 않았다. 이런 좀 상황인데요. 이 상태에서 우울증이 없으면 이상하죠. 또 아무래도 여러 가지 억척스럽게 고생도 많이 했고 임대 아파트에서 사실 이 정도 최소 생계비도 없는 상태니까 뭐 이분을 뭐 동정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상황적으로는 네. 상당히 벽에 몰린 결국은 이게 트리거겠죠. 아까 말씀드린 6,500만 원이. 근데 앞서서 말씀해 주신 대로 돈의 어떤 용도나 상황이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신 게 말 그대로 진짜 돈을 훔칠 목적이었으면은 카드를 훔치거나 어쨌든 돈을 가져와서 어쨌든 내 통장에 넣는 그런 흔적이 남아야 되는데 결국은 이 돈은 건드려지지 않았고 사람만 죽인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영농손실금이 있었던 건 맞는데 그 자리에는 없었던 거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거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마 이 김 씨의 감정을 더 자극했을 수도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는 돈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무슨 문제? 나를 무시하고 나를 때리고 했던 전 남편의 모습을 시어머니한테 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뚜껑이 열려버린, 쉽게 말하는 폭발을 해버린 상황.
그렇게 되면은 문제는 그거예요. 준비를 했느냐? 계획성. 네. 말 그대로 계획성이 없다고 하면은 그냥 뭐 말하자면 저기서 폭력을 행사한다든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건데 그게 말을 맞는데 테이프가 있었고 락스도 미리 챙겨놓고. 그렇죠. 아니 락스가 그 집에 있었던 건 몰라요. 그리고 번호판이 좀 결정적이죠. 근데 번호판도 그래요. 가다가 내가 이 노인네 죽여야 될 것 같아. 걸릴 것 같아? 그래? 번호판? 순간적으로 생각할 수는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순간적으로 떠오를까요? 그게 좀 걸려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뭔가 준비를 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때리든 아니면은 뭔가 훔치든 그러니까 죽일 생각이 아니라 훔치든 아니면 뭔가를 계획한 건 그게 살인이냐. 네. 여기서 이제 갈리는 거죠. 그럼 살인으로 락스나 테이프가 살인의 도구로 적절하냐? 아니 흉기를 가져갔다고 하면은 아니면 뭔가 이걸 가져갔다면 그렇지 이건 살인의 계획성이지. 근데 락스가 무슨 이게 조금 걸려요. 그게 아니라 뭔가 이게 머릿속으로 다른 어떤 것이 섞여 있지 않았을까? 예를 들면 내가 저 통장을 훔쳐갖고 뭐 이렇게 해갖고 하는 거 그러니까 죽이는 것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거가 사실 수사의 주안점이 됐어야죠. 네가 죽였지? 죽이려고 락스 가져갔지? 라고 물으는 것이 아니라 네. 훔치려고 했어? 훔치다가 죽이려고 했어? 아니면 죽이려고만 했어? 이걸 나눠갖고 범행 의도가 다르니까요. 그렇지. 의도가 전혀 다르죠. 그래서 치사가 되건 살인이 되건 폭행치사가 되건 네. 그 부분을 좀 구분을 했어야 된다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그러니까 축적된 분노는 있어요. 어차피 내가 저 돈을 못 받으면 뭐 해코지라도 할 거야라는 건 분명히 본인도 그건 인정할 거예요. 근데 그게 살인인지는 모르겠다는 얘기는 거예요. 네. 이게 다 맞추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그 엘리베이터 CCTV에 잡힌 장면이 좀 논란이 됐습니다. 논란이 되죠. 거울을 보면서 되게 편안한 표정으로 무슨 감정일까? 이제 끝났다. 아니면 이제 나는 새 삶을 살 거야. 아이고 노인네 아주 그냥 지긋지긋하네. 이런 느낌? 근데 이게 이걸 되게 잔인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야 저런 미친년을 봤나. 근데 이 사람이 해묵은 어떤 분노를 해결했다라는 생각을 가졌다고 하면 저런 행동들은 다수 나타나요. 뭔가 몸 매무새 정리하는 거죠. 근데 그게 정당하다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네. 심리적으로 새로운 출발, 리버스라고 하는 것이라는 느낌의 심리적인 행동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본인 주장대로 난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우발적이고 죽이고 왔으면 되게 약간 예를 들어서 의도치 않은 살인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되거나 떨리거나 뭐 이런 감정이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죠. 일반적으로 드는데 그렇죠. 그래서 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뭔가 진짜 해소되고 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청소한 느낌, 뭔가 깨끗하게 이 느낌이니까 말 그대로 락스로 닦은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애초에 작성하고 그럴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느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전 가능하다고 봐요. 애초에 작정을 하고 죽이고 그래서 락스가 그 의미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다시 메모를 한 건 부분은 분명히 뭔가 굉장히 묵혀왔던 감정을 해소했다고 하는 느낌은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판결은 어떻게 났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심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 번호판을 가리고 미리 준비한 청테이프와 락스를 가지고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피고인의 전 시어머니였던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그 죄가 무거운 점,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다리를 청테이프로 묶고 갈비뼈와 목뼈를 부러뜨렸으며 얼굴 등에 락스를 붓는 등으로 살해하여 그 범행 수법이 잔혹한 점, 피고인은 범행 이후 범행 장소에서 옷 등을 꺼내놓고 범행 도구를 차례로 버리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대부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들어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전 남편과의 별거 전에 남편으로부터 가정폭력에 시달려 왔으며 그러한 부분이 피고인의 정신 상태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의 아들이자 피고인의 전 남편인 최모 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서 15년형과 전자발찌 1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2심에서 15년형을 유지한 채 전자발찌 10년형은 원심의 처벌을 파기해서 이게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징역 15년이죠. 네. 살인, 계획 살인으로서는 낮죠. 그렇죠? 그 낮은 이유가
첫 번째 전 남편, 그러니까 남편이죠. 피고인 남편이 인정한 거예요. 이 사단이 왜 났는지. 그렇죠. 폭력 맞다. 자기가 양육좀 못 줬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사람이, 물론 이 사람은 피해자의 아들이기도 해요. 혈육이죠. 그런데 피고인의 전 남편이기도 하죠. 그리고 피고인의 아이의 아버지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거는 실제로는 이 남편의 탄원이에요. 그리고 다른 어떤 범행에 대한 거는 당연히 뭐 다 인정하는데, 여기서 걸리는 게 그거예요. 왜 이렇게 잔인하게 죽였느냐. 목뼈와 갈비뼈 뿌려뜨리고 뭔가 이제 락스도 붓고 자신을 학대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남편이 아니라 남편의 행동을 방관했던 시어머니, 거기다가 이제 돈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그게 더 이상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다기보다는 심리적으로는 그게 맞아요. 왜냐하면 남편의 대리인, 남편을 표상하는 누군가 필요했겠죠. 그렇죠. 시어머니. 네. 그것도 되게 본인 입장에서 얄미운, 돈이 있으면 안 주는. 근데 실제 돈이 얼마인지 모르지만은. 그러니까 죽일 때는 제가 보기에는 남편의 얼굴이 보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뒤로 아니면 안 불리고, 그래서 이제 이 락스도 그 분 것도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사람의 살인을 옹호하나 절대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근데 예방할 수 있었다. 막시 먹을 수 있었다. 뭘? 남편이 조금만이라도 관심을 가졌다 그러면 이 비극을 막을 수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사실 뭐 이제 그 배드파더스라는 사이트도 있고, 이 양육비 지급의 강제성 여부도 사실 이제 좀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안 줘버리고 이렇게 도망치고 다니면 못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버티면은. 가장 강력한 방법이 운전면허 취소래요. 운전면허 취소해버리면 안 줄 수가 없대요. 운전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그거랑 요즘 국외 골프 치러 나가는 사람들 못 나가게 여권 취소해버리면 그것도 바로 준대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어렵다.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현실적인 걸 좀 해야 되지 않냐. 자, 양육비를 줘야 했던 전 남편은 사라졌고, 손자를 고아원에 보내려고 하던 유할머니는 며느리의 손에 살해당했습니다. 대체 뭐가 어디서부터 꼬인 것인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